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를 했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모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경호처 내부에 다시 확인을 했던 건데 2023년 12월 17일, 18일 이 어간이 경호처 창립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또 때마침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 생일이었대요. 창립 기념일과 생일을 같이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생일을 축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삼행시 대회 이런 거 와. 삼행시 대회를 해서 세 사람을 선발했대요. 윤석열로 지금 그 고도로 훈련된 예. 경호처 직원들로고 윤석열 삼행시를 지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처한테 합창을 시켰다고요? 합창도 시켰다는 건데 이것도 사전에 이거는 제가 너무 좀 황당했는데 석 달 합창. 동안 연습을 시켰대요. 합창을. 그래서 합창단을 부르지 왜 경호처 직원들한테 물론 대중 가수도 불렀대요. 대중 그러니까 가수도 부르는데 그걸로 족하지 지금 이 경호관들 전 좀 더 충격적이었던 게 진짜 80년대 학번들은 알 텐데 노가바라고 혹시 아시잖아요. 노가바. 녹아봐요? 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노가바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생일 축하 노가바. 80년대 이거 MT 가거나 그럼요. 예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하거나 뭐 네. 이럴 때 신입생들 모아놓고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회사 네. 신입 사원들 모아놓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진짜 부끄럽다. 근데 경호처 직원들한테 자 노가바 하고 예. 합창도 연습해서 몇 달 동안 연습해서 하고 예. 합창하면 또 율동도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삼행시 선발 이게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경호처 직원도 여기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원래 취지는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씨 생일도 있으니 이걸 뭐 그중에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줄대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변주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넘버2 같은 그런 양반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주도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김성훈 차장이 인사과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인사 라인을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사부가 기획사냐 이게 연예 기획사냐라는 그렇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에서 말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넘버2에 대한 신망이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까지 차장까지 진급을 한 것이 그게 이제 이런 거 잘해가지고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씨한테 이쁨 받고 그러다 보니 신방은 잃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들어갈 때 체포하라고 맞아요. 데려가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경호처직원들이. 경호관들이 피경호자에 대해서 즉 대통령의 취향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심기경호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양반은 너무 오버한 거예요. 사적인 그 욕심을 위해서 권력의 끈을 잡기 위해서 너무 오버한 거죠. 저런 얘기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확인 좀 해봐주세요. 평생 동안 상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무너진 상황이 한 2주 이어지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받았다. 그렇죠. 저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던 상황. 영장이 나오면 집행되는 것이고 그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던 상식적인 것이 다 무너지니까 막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우울하고. 아니 사실은 뭐 개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개헌부터 그랬죠. 개헌부터 이게 한 달 넘는 상황이 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병이 깊다. 병이 깊죠. 예, 병이 깊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망상이 체계화돼 가지고 합리를 넘어서 이게 믿음의 단계로 가니까 참 이게 설명도 안 되고 대응도 안 되고. 그렇죠. 헌재해냈던 그 내용 민주당이 중국 돈으로 중국과 무슨 북한 번호가 뭐 1, 2, 3, 4, 5인가 뭐. 북한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한다는 잖아요. 남한을. 그게 민주당이 왜 중국 돈으로 북한의 식민지화를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래요?
아니 선관위 그 사실 어제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망사이고 어떻게 보면 확신범인데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보통 음모론이라고 하는 부정선거론에 그 기초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계엄은 그냥 이렇게 경계경보 내려고 해본 그렇죠. 거다라는 거고 반국가 행위라는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세계의 축인데 그거를 갖고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부정선거론은 핵심이 그 선거를 갖고 자기들이 이겼었잖아요. 그건 이렇게 그리고- 진 쪽에서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선거를 관리하는 핵심에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을 꼽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근데 진심으로 저렇게 주장하는 건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래서 근데 진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실은 병적인 거죠. 병인 거죠. 병 났어요. 아주 깊은 병이 났고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이 중국 돈으로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 것이다 남한이 그리고 또 부정선거 얘기하고요. 이거를 헌재에 냈어요. 공식 문건으로 변호인단이. 근데 저걸 보면서 헌재에서 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병이 깊다. 병이 깊다. 네. 정말 병이 깊어요, 아주. 그리고 그 변명, 포고령에 대한 변명 못 봤다. 김용희 의원이 과거 거를 베꼈는데 내가 아니, 못 잘못 봤다. 뺏겼다. 잘못 뺏겼다. 그거는 거의 어디 고등학교 때 뒷줄에 앉아 있다가 컨닝할 때 번호를 잘못 뺏겼다. 딱 그 수준이잖아요. 한마디로 김용희 의원이 베끼는데 그 뭡니까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의 거를 보고 베껴가지고 잘못 베꼈는데 윤석열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니 근데 그 베끼는 거에 제일 뒤에는 또 저 전공의 처단 문제가 들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전공의 처단은 베낀 게 아니고 집어넣은 건데 안보실에 북파공작원이 들어가가지고 이 역할을 했다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안보실 보면은 1, 2, 3처가 있는데 그 2처 밑에 위기관리센터가 있거든요. 네. 위기관리센터에 이장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기관리센터를 통제하는 것은 안보실 2차장 인성한 2차장인데 거기 위기관리센터의 그 공간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통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위기관리센터는 인성한 2차장이 통제하는데 그래 보니까 김태효가 통제하는 것 같고 그것도 완전한 통제가 아니라 뭐 가끔씩 보고받고 별동대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도 임무를 받고 그리고 이 HID 요원뿐만 아니라 서너 명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자기와 안보실장은 가끔 분석 보고를 받는다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맨날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저도 제보가 김건희 여사가 오비나 또는 HID 요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테러를 획책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런 제보가 저도 유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있었는데 그걸 공개하기에는 저는 처음에 노상원과 연계가 됐을 것인데 라고 추정을 했고 노상원은 빨리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걸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노상원과의 접촉은 안 되니까. 노상원이 잡혀간 이후에도 그런 통화가 있다고 하니까.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안보실에 HID 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해서 이걸 추적하니까 그 별동대로 TF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봐서 혹시 김태호하고 예를 들어 윤석열하고 연결돼서 할 수도 있고 그 제보처럼 김건희 여사가 가끔씩 전화하는 인원이 그 HID 요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서 경찰청 차장한테 정식으로 수사를 해라. 이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 임무를 줬죠. 일단 김건희 씨는 생각보다 동업자나 혹은
동거자들을 감옥에 보낸 사례가 전례가 꽤 있습니다. 맞아요. 김건희조차? 김건희의 동업자들을 엄마가 많이 엄마조차 갔고요. 네. 지금까지 그 그래서 가풍이에요, 가풍. 네 가풍. 자신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관계 우리 생각과 달리 전혀 낯설지 않다. 매우 익숙한 사태다.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김건희는 하나도 기소된 게 없어요. 불기소 처분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모두가 윤석열에게 눈이 쏠려 있고 윤석열은 앞으로 뭔가 분명히 죄명을 받을 게 뻔하지만 김건희는 수사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의 초관심사는 어딜 가 있을 거냐? 들어가나 말거나 없어요. 김건희 특검 맞는 데 가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면 자기가 기소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건희 거기에 더 불안할 것 같고 지금 호송차도 안 타겠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뉴스 봤는데 생활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복 생활복을 입지 안 입고. 않고 양복을 입고 예. 그래서 웃도리만 벗고 셔츠랑 양복 바지를 입고 잤다는 거예요. 아직 누워서.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거는 밥도 안 먹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 밥은 옷은 먹었다는 옷은 사자성어가 매우 된장찌개라고. 상징적이기 네. 때문이다. 옷은 매우 상징. 뭐 밥은 먹어서 없어지면 안 보이지만 옷은 입고 있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인데 천공이 2018년에 여의도가 용산으로 가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법이 여의주란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여의주가 뭔 줄 압니까? 뭐든 내 뜻대로 되는 구슬이에요. 여의봉이 손오공이 쓰는 이유도 뭐든 내 뜻대로 하는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법이 모든 걸 내 뜻대로 만드는 마술이었던 거예요. 그 지금도 아마 믿고 있을 거다. 이 마술을 난 여전히 힘이 있다. 여의봉, 나는 돌아올 여의주처럼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맞아. 때문에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기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생활복을 입고 나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은. 이 옷을 안 입을 수 윤석열 없거든요. 그 수사 끝나고 돌아가는 사진 중에 네. 얼굴이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바뀐 사진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닌 척하지만 무너지고 있다. 그럼요. 그 얘기인즉슨 옷을 입는 순간 무너질 겁니다. 예. 탄핵 심판이 이제 두 번째 변론 기열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변론이라고 해야 돼요. 예, 첫 번째 되겠죠. 변론입니다. 예. 예. 1차는 뭐 윤석열 안 나와서 3분 만에 끝나버렸으니까. 공전됐고요. 예. 우선 이날에 윤석열 변호인단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는 조대현 변호사가 들어올래 깜짝 놀랐어요. 제 앞에 이제 디귿 일보 기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조대현 맞냐고. 근데 설마니 조대현 변호사가 왜 윤석열 측에 가담해가지고 저기 나오냐고. 조대현 변호사의 평소 성향이 어떤데요? 아니 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헌법재판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인물로 안 봤는데 많이 망가졌구나 그동안에. 많이 보통 망가진 게 아니던데요. 울먹거리셨어요. 그러니까 심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대로 뭐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장광설을 하시다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빠지는 걸 보면서 저 양반까지 저렇게 됐구나. 이어서 그 정상명 검찰총장 그 양반은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맞아요. 예, 임명했을 뿐도 돌아가셨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참배도 하고 그런 분들인데 야 윤석열이 도대체 뭐길래 저 양반들이 저렇게 평생 살아왔던 철학과 지조를 저렇게 버리냐 싶어가지고 7억인가요? 변호인단 7억 걸고 모르겠습니다. 모집했는데 그 돈인가? 네. 돈의 힘? 그러기에는 굉장히 나름 신념 있게 얘기하던데요. 그 특히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는 시간에 네. 그 계엄 선포한 것은 자 국회의원들이 빨리 가서 해제하라고 통보해 준 것이다. 이런 거를 듣고 누가 설득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버젓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졌다 그랬어. 야, 졌어. 윤석열을 진짜 확실히 보내려고 하는 건가? 이걸 듣고 어떻게 어느 누가 설득되겠어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엑스맨인가 뭐 이런 얘기도 저희들끼리 그러니까요. 진짜로 보내려고 하는 건가? 그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그 변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이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극우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윤석열은 그러면 탄핵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어제 더 높아졌습니다. 변론을 보면서 거의 재판관 전원 8분의 재판관들이 심지어 뭐 정영식 재판관의 그 이제 장광설 변호인들의 이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그 장광설에 이어서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 선관위는 당신들이 그 저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는 건 알겠고 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그럼 그 국가 세력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버버버 했죠. 어버버버 했어요. 어버버버 하니까 그럼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라. 예, 답을 못 하는군요라는 취지입니다. 그걸 보면서 거의 게임 끝났구나 싶더라고. 포고령 1호 국회 정당활동 금지 이게 이제 명백한 위헌이니까. 근데 자기들이 그거는 정치 활동 금지시킨 게 아니고요. 반국가 활동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국가 활동이 뭔데요? 어버버버. 아니 그 반국가 활동이 뭔데요? 어버버버. 탄약 수송 차량이 지금 계엄이 지난 10시 52분에 12시 그러니까 0시 52분이죠. 0시 52분. 1시 52분. 1시.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1시 2분인가 됐으니까 한 50분 지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탄약을 싣고 어디 가냐 이거지. 예. 계엄 해제됐는데 예. 그 의문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 네. 참가하고 있는 저쪽 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타기 정도가 아니고 왜곡 변조 그다음에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일부 이 관련된 사람들이 네. 거기다 장단을 맞춰요. 심지어는 국회에 무기를 갖고 가지 않았다. 맞아요. 707 특임단장이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 입수한 CCTV를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날 CCTV 보전 증거 보전 신청을 했었고요. 그 CCTV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바로 저 차량을 발견을 했죠. 저 차량을 발견했지만 이미 발견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전사의 사기도 있고 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분조차도 무기를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 무기를 서류상 꺼내서 그 탄약도 네. 부대 안에만 갖고 있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구나. 네. 그래서 저걸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탄약이 불출한 현황이 있는데 네. 저 현황은 갖고만 있었지 영외로 작전 투입에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한 거네. 네. 그러니까 저 서류가 있어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꺼내주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이거 이 영상은 뭐야 그러면? 물증을 들이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좋은 말로 안 되는구나. 이 도대체 저 트럭이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구공수회 단장이 네.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네. 또 하나는 여론조사 꽃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탄약을 저렇게 많이 싣고 2만 발이나 싣고 선관위를 왜 가고 여론조사 것을 탄약을 저렇게 싣고 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보한 CCTV 중에서 제 구공수 여단이 예. 관악청사로 가는 또 길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 CCTV를 확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으로 갔다고 하니까 다시 저희가 추적을 또 했어요. 예. 근데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네요. 확인하셨어요? 예, 예. 저 영상 한번 나 진짜 보시면. 여론조사 나 진짜 폭파하려고 그랬나? 아니 제가 그래서 구공수 단장이 그랬잖아요. 잘해봐야 40-50평도 안 되는데 예. 이 26,000발을 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어떻게 거야 하려고 도대체. 그런 거야 도대체? 이거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체를 그냥 총알로 다 갈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돌집을 만들려고 그랬나 진짜? 지금. 이건 새로 밝혀진 내용이네. 저희가 찍은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예. 저희 영상 한번 오랜만에 다시 보시죠. 네. 저렇게 왔어요 떼거리로. 네. 바로 요 앞이네요. 마당에. 예, 바로 요 앞이에요. 네. 요 앞인데 7851. 있네. 저 차가 온 거예요. 자 다시 저 앞에 한번. 선도차 왔고. 근데 번호가 31이에요. 7851-31 저거 또 하나 있네. 7851-7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차는.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앞에 저 트럭이 온 곳까지는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구공수다 구공수. 저기 7851이 구공수예요. 예, 구공수 왔는데 저거 말고 27,000발 실은 27,000 차가 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왔던 거예요. 계엄 해제되고 난 다음에. 예. 야, 집회 현장 많이 가보셨겠지만 법원을 깨고 들어가는 거는 난생 처음 봅니다. 예,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예. 법원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시위가 많았던 시절에도 법원을 안 건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이게 정치권 전반에서 다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점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정치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우아한 척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대통령실 윤석열 필두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부터 윤석열부터 모든 법이 무너졌다고 말한다는 거는 네. 지킬 법이 더 이상 없으니까 당신들 뜻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뭐 정광훈이 뭐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로 데리고 나오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국가 그 저항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국가저항위원회. 그거 이제 정광훈 씨가 예. 1월 18일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그 당일에 광화문 집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저항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통치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반대 세력 처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조직이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저도 배후에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집회는 그동안의 태극기 집회하고 양상이 전혀 달랐어요. 네. 배후가 있는 사법부에 대한 폭동, 예. 습격. 그 과정에서 뭐 거기 있던 경찰관이고 뭐 언론인이고 다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집회 구성원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낮았고 네. 그리고 전체는 아니었는데 일부 조직적으로 그 움직임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일종의 지휘로 예, 역할을 하는 보이는 사람들. 그런 게 있었고 독려하는 사람 계속 네. 박자를 맞추고 또 훈방이 된다는 점, 예. 이 점을 유포한 세력도 있었고 굉장히 급속도로 유포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CCTV부터 막잖아요. 맞아요. 무력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신남성연대 그 대표는 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유튜버들한테 영상 삭제를 지시합니다. 맞아요.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셈이죠. 그리고 저는 그 7층 일반 유튜버들은 5층에서 끝나거든요. 예. 근데 7층까지 굳이 올라가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예. JTBC가 따라갔던데 유일하게 그래서 찍었던데 저 사람들은 후레쉬를 들고 다닙니다. 그 후레쉬 든 사람이 수신호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뒷모습만 예. 보여서 좀 근데 풍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문마다 열어보게 하고 네. 그리고 실제 수색하는 것처럼 발로 차서 문 열고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하잖아요. 그 네. 장면을 JTBC가 찍었는데 저 일단의 무리 중에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저 후레쉬를 준비할 만큼 어두운 실내에 들어갈 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는 보통 일이 하여튼 아닙니다. 다 잡아야 됩니다. 다 배우까지. 잡아야죠. 네. 그리고 그 정치인들 지금 이 상황을 사전적으로 추동한 부추긴 사람들이나 네. 사후에 그 좀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람들도까지도 다 조사해야 됩니다. 연관성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재발될 수 있어요. 자, 손명호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죄가 뭐가 적용됩니까? 지금 뭐 일단 이게 단순하게 뭐 폭력, 손괴 뭐 이런 걸로 지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뭐 소유죄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내란의 하나로 지금 준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이게 내란죄라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헌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집단적인 국헌 물론 이런 이제 행동들인데 이것도 충분히 지금 내란죄로 의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물론 경찰이나 나중에 검찰이랑 같이 수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법리 적용을 잘 해가지고 결코 이들이 뭐 무죄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절충적으로 법리 적용을 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내란죄라든지 소유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검사 출신 네. 의원님 오시면요. 저는 어제 저 영상을 바로 보는 순간 저건 내란죄에 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사법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한 거거든요. 네. 근데 폭동은 이미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폭동이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거 폭동이죠. 뭐. 영상을 보면 그냥 폭동이고, 근데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기관, 헌법이 인정한 국가기관의 전복 또는 권한의 어떤 권능의 상실
완전 상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 사법 질서 자체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도 가능하다. 근데 내란죄는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부하내동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살상 폭력을 행사한 사람까지 다 5년 이상으로 처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엄한 범죄여서 그렇게 의율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내란죄는 그렇고 네. 그 외에는 또 뭐가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닙니까? 치상이죠. 3년 이상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네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있었던 경찰들이 지금 그 중상 입은 사람이 7명이죠. 예. 중상이라는 거 3주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많이 다쳤더라고요. 보니까 피 흘리고. 3주 이상이 7명이고 전체가 42명이라는데 지금 42명인데 더 늘었구나 또. 예. 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 정도 되면은 대형 사고잖아요, 진짜 초대형. 경찰이 한 집회에서 저렇게 많이 다친 건 처음 봤는데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경찰에 대한 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저기 벌금형이 없죠. 네. 예, 벌금이 없고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폭행을 해서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세해서 다른 사람이 한 행위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에 무리져 있던 사람들은 그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그렇죠. 어슬렁거리기만 해도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던데 거기에 그 집회 목적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이라는 게 꼭 내가 한 행위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한 행위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법원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법원. 했던 그런 이제 성교 행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공용 건조물 파괴죄라든지 예. 뭐 특수 주거 침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 집단을 이루어서 했기 때문에 폭처법이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저는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건 내란 선전선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그래서 확실하죠. 그 선전선동 행위에 대해서 이게 내란죄의 선전선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수사의 영역이긴 한데 그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정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요? 예, 비서실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헌정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폭동인지 아닌지 아니 더 중요해 그다음 말이 네. 헌정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아니면 헌정물란을 멈춰서 위한 지금 저들은 이 파시즘들은 누구를 지금 내란 세력이라고 한지 알아요? 이재명을 내란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재명 수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내란 세력이 아니고 네. 지금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재명이 그렇죠. 내란 수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요. 양극화를 극화시키는 거예요. 파시즘이 항상 그렇거든요. 파시즘은 양극단을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거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여론조사 정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수치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독일에 가서 한 말이에요. 파시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법치주의와 상호 제약적으로 규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엄정하게 처벌하라. 아주 어렵게 한 말인데 쉽게 하면 안 되지. 모조리다 엄정하게 처벌하라.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윤석열이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네. 멀쩡한 군인들을. 멀쩡한 경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멀쩡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호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누가 개입하고 있냐? 지금 정진석과 같은 관료들 또는 그 정치인들 더 나아가서 신앙인이라고 포장된 종교 사업가들이 지금 이 2차 내란 다시 말하면 파시즘을 준동을 옆에서 종사하고 있다. 관련된. 파시즘의 탄생이다. 네.
아니 구치소의 경호한다는 경호가 왜 의미로. 필요해? 맞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렇죠. 네.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경호를 빌미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뭐 메신저 증거 하려고. 인멸이라든가 그러네. 이런 말 맞추기 여러 가지 그 피의자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매우 크네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 구속해야 되고 어. 더 이상 윤석열 피의자와 공범 관계 사실상 그런데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박원정 의원님 예리했어. 윤석열과 만나지 어. 못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매우 역할인 것 위험하죠.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 쓸데없이 경호 인력이 계속 구치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 실제 구치소 안에 네. 들어가서 경호를 했어. 뭘 경호를 해? 네. 혼자 독방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랬던 이유가 그 메신저 때문인 것 같네요. 네,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아하. 측 입장에서는 지금 피의자가 변호인하고만 지금 이제 접견이 뭐 되는데. 만나고 한다는 건데 그 외에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이 그렇죠. 알고 있는 이 무리들일 수 있는 거예요. 경호처 그 경호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근거리에서 옆에서 보고 했으니까요. 김건희와의 커넥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굉장히 의심이 들죠. 그리고 구치소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에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직접 얘기하고 그걸 곧장 윤석열에게 전달해 줄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수본에서 영장을 다시 재신청하면 네.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라든가 도망할 염려, 그 다음에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재신청하고 검찰에서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 안 하면 또 해야 되겠네. 네. 청구하고 계속 해야 되겠어 이거는. 그리고 계속 문제 맞습니다. 삼고 우리가 네, 네. 누가 기각시켰는지 계속 따지고. 네, 그렇죠. 이거는 검찰이 그대로 친윤 검찰이 남아 있다. 지금 그 주요 포스트에 남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명태균은 조력자인가 창조자인가? 창조자인가? 그래서 윤석열 창조자인가? 윤김 뭐 공동정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랬는데 패밀리가 확실하게 한 명 추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까지. 뭐까지. 네, 어떻게 보면 명태균 김건희 정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정도로 좀 전에 그래서 이름을 윤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가 윤석열, 보네요. 김건희, 명태균, 윤건명. 네. 좀 전에 수사 보고서 발표한 거 카피본 하나 드렸었는데 거기에 아주 새카맣게 이제 깨알같이 새카맣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지금 검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쬐끄만 건데. 그렇죠. 수사 보고서 저걸 네. 보고 이제 제가 제 PC를 찾아서 예. 똑같은 게 찾은 게 요겁니다. 좀 전에 다시-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게 예. 맞잖아. 딱 저렇게 찾는다 이거. 그러니까 검찰이 명태균 PC에서 찾은 건데 예, 예. 나 저거 본 것 같은데 하고 내 파일을 찾아봤더니 딱 나와. 예, 저 흑백으로 돼 있고 조그맣게 깨알같이 돼 있는데 이제 예. 제가 제 파일을 찾았더니 그 파일이 요 파일입니다. 근데 이 파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 예.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경선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파란 박스 안에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밑에 국민 여론조사 100%라고 경선 룰이 적혀 있죠. 그렇죠. 놀랍게도 이 파일을 대부분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거는 김건희가 어떤 파일을 주면서 명 선생님 하면서 조언 자문을 구하는 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은 명태균이 중앙당의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본인이 김건희한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수사 보고서의 카톡 그 캡처본을 보면 본인이 전달합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저 때는 후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네네 후보죠. 후보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중앙당 문건을 명태균이 받아서 김건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톡의 내용상으로 네. 보면 예. 그러면 명태균한테 중앙당의 중요 결정 사항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보시면 경선준비위원회 의결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의결이네. 네네 의결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당의 핵심들, 최고 수뇌부 그리고 저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들 이런 정도만이 먼저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이준석 대표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씨가 했다. 저분이 말을 못해요. 그 사람 이름을. 하여튼 지도부에서 준 것처럼 보인다. 예,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의결 사항이라 이거는 내부 일부만 아는 거죠. 그죠? 일단은 처음에는 일부만 처음에는. 알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오픈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날 보낸 날짜에는 바로 받자마자 보낸 거거든요. 제가 그 날짜랑 보니까 제 파일에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이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파일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요. 직통이네. 예. 그러니까 먼저 받고 그걸 가지고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명태균 씨가 먼저 이 왁구라고 보통 이제 틀을 짜요. 그럼 그걸 왁구. 갖춰가지고 전문 용어네요. 네.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캠프에는 중요하게 이제 이런 거 정리한 사람한테 보내. 그럼 그 사람은 이걸 만들어서 신용환 같은 그런 무리들에게 이렇게 쫙 뿌려. 그러면 신용환 같은 무리들이 그걸 딱 보면서 우와 이러다가 뒤에다가 메모를 해. 그 이메지에다가. 네.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